예, 4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 우리가 3장에 대해서 요소별 원가 계산을 보셨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뭐 3장에서는 중요한 것들은 2장에 중복되는 거니까, 그 정도 잘 봐두시고 2장을 계속 열심히 공부하세요. 문제 풀었던 거 계속해서 다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장은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이 4장이 2장과 함께 원가회계의 기본 파운데이션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기를 제조간접비들 이 공장 전체에서 하나의 배부 기준을 가지고 가는 단일의 배부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고 한 통에 모아서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들 고정비와 변동비도 나누어서 이 이중 배분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배분율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이중 배분율은 수업 시간에는 안 배웠지만 문제들 한두 문제 풀면 큰 무리 없이 문제들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중 배분율에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들 다시 부문별로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을 달리 가지고 갑니다. 이게 배부 기준을 달리 가지고 가는 게 부문별 원가 계산이었었죠. 그죠? 자, 이렇게 제조 간접비 그냥 우리가 항상 원가 계산에서는 유를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유를 가지고 갑니다. 배부 유를 구하고 배부 금액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를 구하고 금액을 계산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다 배우고 나시면 이제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나오는데 아마 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이 제조간접 배부유대에 넣어서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4장에서 원가 배분의 기본적 개념, 원가 배분의 목적, 원가 배분을 위한 합리적 배분 기준 선택 등을 검토하고 배분 차이 조정, 정상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문 공통 원가 배부하고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해서 하는데 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화장실의 원가가 25만원 발생했습니다. 25만원. 자,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에 25만원이 발생했는데 A 가구가 있고 B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5만원이면 여기가 50평이고 여기가 150평이라고 봅시다. 평. 여기가 3명 살고 4명 살고 여기가 1명 산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부 기준을 뭘로 가지고 갈 것이냐? 공용 화장실의 공통된 원가인 25만원을 배부 기준을 뭘로 갖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 통에 모았습니다. 제조 간접비들 공통된 원가입니다. 자, 평수도 나눈다면 유를 가지고 갑니다. 평수도 나누었을 때 자, 유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25만원인데 총 합계 평수가 몇 평입니까? 50평, 150평, 200평이니까 평당 얼마? 평당 25만원 25만원 나누기 200평 하시면 평당 1250입니다. 그러면 A 가구는 50평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죠. 그죠?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1250원 하면 62,500원. B 가구는 150평 곱하기 1250원 하시면 187,500원입니다. 즉, 자, 공통된 원가, 제조 간접비 배부 유를 구하고 우린 지금 실제 발생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조 간접비 배부 유를 구하고 실제 배부 금액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람수도 가지고 갔다면 유를 구합니다. 유를 구하면 25만원을 사람수 5명으로 나눠준다면 한 명당 5만원이 되겠죠. 그럼 A는 몇 명입니까? 4명이니까 곱하기 5만원 그러면 20만원. B는요 1명 곱하기 5만원 해서 5만원이 되겠죠. 자, 복학생들 이거 이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A는 25만원 곱하기 5명 중에 4명이니까 5분의 4, B는 25만원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항상 U를 가지고 U를 먼저 구하시고 배부 금액을 계산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기본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거의 큰 문제 없이 해결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대신 이제 배부 기준을 뭘로 갖고 가느냐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실무에 가시면 이 배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배부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살짝 다시 복습하시고요. 3분 정도 다시 한번 더 요 문제를 보고 가도록 합시다. 요 문제 다시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분 정도.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테니까 아직 다 안 된 사람 스톱하시고 다 풀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뭐 직접원가, 간접원가 복습에 해당하는데요. 복습에 해당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원가의 형태별 3요소입니다. 이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보냅니다. 재료원가는 직접 재료원가와 간접 재료원가, 노무원가,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 경비는 외주가공비는 원재료에 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특정 제품의 설계료나 특허권 사용료 요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경비, 요거 3개 제외한 경비는 제조 간접비 통에 모읍니다. 한쪽에. 그리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특정 제품의 추적이 되니까 특정 제품의 집계를 해 놓았겠죠. 우리가 원가를 특정 제공품에 집계를 한다는 얘기는 제공품에 모으는 과정을 집계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제공품에 집계를 해놓고 제조간접비 통에 모아서 나중에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를 기본원가다 했고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다, 가공원가, 전환원가다 했죠. 그죠? 자, 여기에 추적해놔 놓고 제조간접원가 나중에 배분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배부 또는 배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쓰던 용어들을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원가의 집계와 배분입니다.
자, 여기서 원가의 직계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원가 대상이란 말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원가가 측정되어지는 대상이 제품도 될 수 있고 부문도 될 수 있고 활동도 될 수 있고 프로젝트도 될 수 있죠. 등으로 원가를 모을 수 있는 직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원가 대상이라 합니다. 우리가 부문으로 모으든 활동으로 모으든 프로젝트로 모으든 어쨌든 원가의 최종 집계 대상은 제품이 됩니다. 최종 원가를 계산한 대상은. 자, 그 다음 원가의 집계가 뭐냐? 집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가를 제공품 계정에 우리가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이 만약에 없다면 제품 계정으로 그대로 가지만 중간에 완성되는 과정에 있는 제공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모았었죠. 그래서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원가를 집계하게 되는데 제조원가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집계되는 과정을 우리가 원가의 집계다 해서 원가의 집계는 뭐다? 원가를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를 배분한다는 얘기와 배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 구분 없이 쓰셔도 무방합니다. 구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서 즉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분 기준을 설정하여서 공통원가를 각 원가 직접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원가의 배분이라 합니다. 우리가 조스바와 돼지바를 제조간접비 모아서 나누어 줄 때 배부라는 말을 썼죠. 근데 공통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을 배분이라 하고 원가의 배분은 집계한 원가를 최종적으로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원가의 배부라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부과하는 과정을 원가의 배부라 한다. 그래서 구분 없이 사용하세요. 원가의 배분, 원가의 배부. 요거 제가 조금 전에 공통원가를 각 원가 직접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배분이다 하는데 구분 없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개념 크게 어려운 개념 없죠. 원가의 대상, 원가를 모으는 대상, 원가의 집계는 원가를 모으는 것, 원가 배분이나 배분은 공통원가나 제조간접, 공통원가를 원가 직접 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원가 배분, 제조간접비 같은 것들을 제품에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가의 배분이라 합니다. 그 정도 구분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직접 원가는 우리가 원가를 대상이 있습니다. 원가 계산은 최종적으로 원가 계산은 제품에 모아야 됩니다. 이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를 모으는 것을 우리가 원가 대상이라 합니다. 즉 원가가 측정되어지는 제품이나 부문이나 활동이나 프로젝트, 즉 원가를 집계하는 대상을 원가 대상이라 합니다. 집계하는 대상. 그다음에 원가를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제품 원가 하나당 한 개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가 계산 한 개당 제품 원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원가를 어떻게 모은다?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제품별로 모으는 개별 원가 계산, 또 종합 원가 계산이 있었죠. 공정별로 원가를 모으는 개별 종합. 그래서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냥 원가를 집계한 대상이 최종 제품에 바로 집계하는 방법이 있고 부문별로 집계하는 방법이 있고 활동별로 집계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별로 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발생하면 직접 원가는
원가의 추적, 원가 대상이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추적해 놓으시면 됩니다. 추적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추적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접비는 어디다? 집계를 합니다. 제조 간접 원가 또는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면 이 공통 원가로 집계를 하게 됩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 쪽 이 제조 간접 원가가 또 부문에서 특정 부문에서 직접 발생한 부문 공통 원가, 부문 개별 원가, 부문 공통 원가가 있죠. 그래서 부문 공통 원가를 모아서 원가를 배분을 해주고 이 원가를 최종적으로 제품에 모으는 과정을 우리가 배부라 하는데 배부와 배분은 구분 없이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 원가는 특정 원가 추적 대상이 직접 추적을 해놓고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 또는 공통 원가 통에다가 한 통에 모아서 배부 기준을 가지고 배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가 배분의 목적입니다. 원가 배분의 목적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원가 배분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그죠? 예,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배분의 목적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입니다.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원가 배분의 목적은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가 회계의 목적과 어떠하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의 목적이 첫 번째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목적으로 즉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재무제표 재무보고를 위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이게 재무상태표 작성이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이게 뭐다? 손익계산서 작성이죠. 작성해서 공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평가는 한마디로 어떻게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다 했습니다.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기간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가 배분의 목적이다.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개는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제품의 판매 가격 결정이나 신제품을 개발할까 생산할까 이런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가 부문 책임자나 종업원들이 동기부여와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경영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원가의 효율적인 계획이나 통제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것인데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원가를 알아야지만이 이 계약을 얼마에 할 것인가. 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원가가 100원 들어가는데 만약에 80원에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 손해보죠. 그죠? 손해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가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이게 원가가 100원에 들어간다. 100원에 들어가니까 내가 120원에 판매한다. 즉, 원가를 정당화합니다. 입찰 가격 결정 등에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관리회계의 목적이라고 보시고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내부 이해관계자의 목적, 경영자의 경영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동기부여나 성과평가, 원가관리, 원가통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를 정당화한다. 계약 금액, 즉 입찰 가격을 결정하기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을 해야 되며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배분이 중요합니다. 자, 원가 배분의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은 원가 배분 기준을 정할 때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즉, 이 원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원가 배분 기준입니다. 원가 배분 기준. 자, 그 다음에 수혜 기준입니다. 수혜 기준은 자기가 받는 수혜를 원가 집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원가 집합을 원가 대상에 배분합니다. 자, 우리가 월드컵 경기에서 삼성해서 광고를 했다고 봅시다. 삼성 광고비가 만약에 1000억이 발생했는데 삼성은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만약에 전자도 있고 물산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원가를 나누는 게 이 원가가 발생되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울 때는 뭐 한다? 누가 수혜를 많이 받았냐는 얘기죠. 이 매출액이 얼마 정대되었느냐 혹은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액 정대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수혜 기준.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이거는 자, 수혜 기준 혜택을 받은 기준입니다. 혜택을 받은 정도에 따라서 나눠주고 부담 능력 기준은 원가 대상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능력 기준. 그 다음에 공정성 또는 공평성 기준으로 원가 배분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으로 정부 계약에서 이용되는 기준으로 원가 배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배분 기준이라기보다는 이 공정성 공평성은 원가 배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깝습니다. 자, 목표에 가깝다. 그래서 공정성 공평성. 그래서 인과관계 기준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매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내는데도 이 문제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매출액 정대율이라든가 수혜받은 걸로 나누어주는 방법.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공정성, 공평성 기준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원가 회계가 어떻게 보면은 전산화가 가능합니다. 전산화가 가능하고 시스템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찾아야 된다? 원가 회계를 한 여러분이 이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되죠. 이 기준만 정해서 넣어주면 자동으로 원가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아주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회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명하고 교수인 저하고 회식을 했다고 봅시다. 그 다음 회식비가 나오겠죠. 이 회식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인과관계는 회식비가 나왔는 이유는 뭡니까? 음식이죠. 그죠? 음식이죠. 그래서 음식을 어느 정도 시켰냐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과관계라면은 먹은 양이 맞겠죠.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먹은 사람은 적게 내야 되죠. 만약에 교수는 소주 만약에 3병 먹었다. 3병치 내야 되죠. 학생들은 다 틀어서 1병밖에 안 먹었다. 학생은 4분의 1 내면 되죠. 교수가 4분의 3 내고. 자, 그래서 먹은 양이나 양 등으로 인과관계를 찾아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 기준은 회식을 할 때 기분이 좋으라고 회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식을 할 때 웃고 떠든 순서로 나누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담 능력 기준입니다. 이 회식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기준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많이 내면 되겠다,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동기부여나 사기는 떨어집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교수님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같이 먹었는데, 그죠? 그래서 부담 능력 기준. 그 다음에 공정성, 공평성 기준은 n분의 1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랬었습니다. 화장실이 20만원, 자, 공용 화장실에 20만원이 발생했는데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25평과 75평, 그 다음에 여기에 3명 살고 여기에 1명 산다고, 여기 4명 살고 1명 산다고 봅시다. 1명 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용 화장실을 나눠주는 기준은 평수로 나눠줍니다. 그죠? 아마 평수가 크다면 사람도 많이 있고 화장실을 많이 쓸 거라고 보고 평수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갖고 갑니다. 유를 가지고 간다 했죠? 배부 유를 갖고 가면 20만원을 총 평수가 얼마입니까? 100평이죠? 100평이니까 평당 얼마? 평당 얼마요? 200원입니까? 100평이니까 2,000원이다. 그죠? 2,000원입니다. 그러면 A는 25평이니까 자기 배부 기준 곱하기 2,000원 하시면 얼마요? 5만원. B는 75평 곱하기 2,000원 하시면 15만원.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기준을 평수로 잡았을 때. 근데 무슨 소리 하느냐? 사람이 많이 사는데 어떻게 4명 가는 거와 화장실 1명 가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한 명이 토사강난 뭐라 합니까? 를 만나지 않으면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람 수도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사람 수도 나눠볼까요? 그 다음에 유들 계산합니다. 유들 계산하면 20만원 나누기 5명 하시면 한 명당 얼마? 4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4명 곱하기 4만원 하시면 A는 16만원, B는 어떻게 됩니까? 1명 곱하기 4만원 하면 4만원이죠. 자, 보세요. 이거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사람 수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A는 평수로 받았을 때도 5만원 받는데 사람 수로 받았을 때 원가 더 받습니다. 그죠? 자, 원가를 더 받는다는 얘기는, 자, 보여. 원가를 더 받으면 제품 제조 원가가 높아지고 제품 제조 원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원가가 높아지고 매출 원가가 높아지면 이익이 줄죠. A의 성과가 어떻게 떨어지죠. B는요. 평수도 받는 것보다는 사람 수도 받으니까 15만원인데 얼마 받아요? 4만원밖에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원가가 줄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줄고 매출 원가 줄고 이익이 줄어들죠. 그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 자, 우리는 지금 최근에는 자기 팔 자기 한답니다. 그죠? 자기 성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든 이게 공통비라고 볼 수도 있죠. 나중에 얘기합니다. 제조간접비라고 볼 수도 있고 공통비라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제조간접비라고 봅시다.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성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원가회계 부서의 파워가
세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네, 세죠, 그죠? 원가 회계부서의 파워가 셉니다.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조 간접원가 배분에 대해서, 배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빠진 거 하나 있네요. 원가 배분 기준의 선택인데, 자, 이게 회사에 가시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이 인과관계에서 배부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실 때 참고 자료도 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도 하시면 되고, 이것들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노동활동과 관련되었다면 고용 인원수라든가 노동시간 직접 노무 원가, 기계 작동과 관련되었다, 기계 가동 시간이나 기계나 부품의 현재 가치, 기계의 수 등, 그 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되었다, 서비스량, 가치, 시간, 기타 관련 기준. 가격과 관련했다면 직접 노무원가나 직접 재료원가나 직접 노무원가 같은 것들에서 먼저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시면 공용 화장실 원가 배분할 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평수로 배분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인원수가 더 좋은 기준이었죠. 배분 기준으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배분 기준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찾아가시고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자, 배분 기준은 타당한 인과관계를 갖추고 효익 비용의 적용이 용이한 기준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배분 기준을 선택했는데 이 배분 기준을 선택했을 때 적용하는 코스트가 효익, 베네핏보다 크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배분 기준을 선택할 때 반드시 효익이나 비용의 적용도 효익 비용 관점에서 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가회계와 관련된 시험을 칠 때는 대부분 배분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문제 한 문제 풀 때 여기서 배분 기준을 줬는 것들을 배분 기준 줬는 걸 익숙해지시면 실무에 가셔서 자, 배분 기준을 정할 때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배분 기준 주는 걸 왜 이렇게 줬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하세요. 물론 시험자가 가서는 그런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험은 1분 내지 1분 30초 내에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는 고민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학습할 때는 이런 배분 기준을 줬는 이유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원가회계는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시험 치러 가서는 문제를 풀이하는 게 중요하지만 시험 치기 전에는 문제를 쭉 차근차근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무에 가서 자기가 원가회계 담당자로서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읽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업도와 관련한 기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원가 계산은 원가 동인을 무시하고 조업도에 해당하는 배분 기준만을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이게 전통적인 원가 계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뭔가, 즉 원가 동인을 찾아서 조업도가 아니더라도 원가 동인을 찾아서 배분 기준을 잡아주는 게 나중에 합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발생시키는 원가 동인, 영어로 cost driver, cost driver를 합니다.
원가 동인을 찾아서 배부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계산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실무에는 거의 대부분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적용을 합니다. 물론 코스트 베니핏 측면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효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그냥 전통적인 원가 계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도 배부 기준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냥 우리가 하는데도 학습하시고 배부 기준만 잡아서 배부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마 중간에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과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 나오면 노동과 관련됐다 이런 거, 고용인원수 노동시간, 기계 작동과 관련했다 시간, 기계 작동 시간, 서비스는 서비스량, 가격은 직접 재료 원가나 직접 노무 원가 같은 것들을 배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지루하죠, 그죠? 사실은 조금 지루합니다. 원가 배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원가 배분을 하는 목적은 정확한 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원가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 배분의 목적은 원가 계산의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서 외부는 재무상태표, 즉 재무상태표, 즉 재고자산 평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계산. 내부는 원가관리, 통제, 그 다음에 의사결정 등등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 간접원가 배부 기준 선택하는 것들요. 개념 쭉 한번 읽어 두세요. 오늘 조금 지도했지만 실제로 실무에 나가시면 배부 기준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 몇 번을 읽어 두시고요.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